한 기사가 갑자기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화려한 갑옷에 구멍이 뚫려 있었고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 기사가 놀라서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천둥 같은 소리. 또 한 명이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말이 먼저 쓰러지면서 기사를 깔아뭉갰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어디선가 날아온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갑옷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기사들이 당황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자신들을 공격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마법이라고 소리쳤고 다른 누군가는 악마의 무기라고 외쳤습니다. 공포가 번졌습니다. 용맹한 기사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화살도 아닌데 검으로 맞선 적도 없는데 동료들이 하나씩 쓰러졌습니다. 후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건 언제 어디서 벌어진 일일까요? 1346년 프랑스 크레시 전투였습니다. 영국군과 프랑스군이 맞붙었는데 프랑스는 유럽 최강의 기사단을 자랑했습니다. 수년간 훈련받은 전사들이었고 값비싼 갑옷은 어떤 화살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영국군은 새로운 무기를 가져왔습니다. 화약 무기, 초기 형태의 대포와 총이었습니다. 프랑스 기사들이 본 적 없는 무기였습니다. 수백 년 동안 지켜온 전쟁의 규칙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용맹한 기사가 비겁한 무기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명예로운 전투가 연기 속 학살로 변했습니다. 검의 시대가 끝나고 총의 시대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는 총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뉴스에서 총기 사건을 보고 영화에서 총싸움을 보고 게임에서 총을 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총이 인류 역사를 어떻게 바꿨는지 말입니다. 전쟁의 방식을, 국가의 형태를, 권력의 본질을, 심지어 인간의 심리까지 바꿔놓은 이 작은 무기의 역사를 말입니다. 인류의 전쟁은 오랫동안 인간의 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검을 쥔 팔의 힘, 방패를 드는 체력, 말 위에서 균형을 잡는 숙련도가 승패를 갈랐습니다. 전쟁은 곧 인간 개인의 용기와 기술이 드러나는 무대였고 무기는 사람의 능력을 조금 확장하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검으로 싸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상대의 얼굴을 봐야 했습니다. 상대의 숨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상대의 피를 직접 봐야 했습니다. 전쟁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육체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용감한 사람만이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고 숙련된 전사만이 전장의 영웅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전쟁의 양상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누가 더 강한 팔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누가 더 멀리, 더 정확하게, 더 많은 사람을 쓰러뜨릴 수 있는가가 중요해졌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 바로 총이 있었습니다. 총의 역사를 이해하려면 먼저 화약의 탄생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기원 후 9세기 무렵 중국 당나라 시대, 도교 연금술사들이 불로장생의 약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광물과 화학물질을 섞어가며 실험했는데 어느 날 황, 숯, 질산칼륨을 섞었다가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연금술사 몇 명이 다쳤고 실험실이 날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실패한 실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깨달았습니다. 이 폭발하는 물질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는 것을요. 처음 화약은 무기가 아니라 종교의식이나 축제, 불꽃놀이에 사용되었습니다. 하늘에 불꽃을 쏘아 올려서 신을 기쁘게 하고
악귀를 쫓아낸다고 믿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화약은 인간을 죽이기 위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기술은 언제나 인간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확장됩니다. 10세기 무렵 중국 송나라 시대에 처음으로 화약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불을 뿜는 창, 화약 화살, 원시적인 폭발 무기가 등장했습니다. 화창이라는 대나무 통에 화약을 넣고 불을 붙여 화염을 뿜어내는 무기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총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세기 몽골 제국이 등장했습니다. 칭기즈칸과 그의 후손들은 유라시아 대륙을 정복하면서 중국의 화약 기술을 흡수했고 이를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몽골군은 단순히 기마 전술뿐 아니라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화약 무기를 활용했습니다. 특히 1258년 바그다드 포위전에서 몽골군이 사용한 화약 무기는 이슬람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몽골 제국의 확장과 함께 화약 기술은 서서히 서방 세계로 전해졌습니다. 실크로드를 통한 무역, 몽골군과의 전투 경험, 포로로 끌려간 중국 기술자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 시점부터 전쟁은 더 이상 지역적인 싸움이 아니라 기술과 기술이 충돌하는 무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유럽의 화약 기술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14세기 무렵입니다. 1326년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최초로 유럽에서 제작된 대포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1364년 이탈리아 페루자에서 핸드 캐논이라는 휴대용 화기가 등장했는데 이것이 유럽 최초의 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의 총은 지금 우리가 아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5kg이 넘었고 어깨에 올려놓고 쏘기도 어려웠습니다. 부정확했습니다. 50m 밖의 목표를 맞추기 어려웠고 때로는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갔습니다. 장전에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발 쏘는데 1분 이상 걸렸고 그 사이에 적이 달려들면 끝장이었습니다. 발사할 때마다 폭발 사고의 위험도 컸습니다. 총신이 폭발해서 사수가 다치는 일이 흔했습니다. 비가 오거나 습기가 차면 아예 사용할 수 없기도 했습니다. 화약이 젖으면 불이 안 붙었으니까요. 그래서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총을 비겁한 무기, 기사도에 어긋나는 무기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은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총은 숙련된 기사가 아니어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검과 창은 수년간의 훈련을 요구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무기를 잡고 매일 연습하고 실전 경험을 쌓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총은 몇 주만 훈련하면 기본적인 사용법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1515년 이탈리아 마리냐노 전투. 프랑스군과 스위스 용병이 맞붙었습니다. 스위스 용병은 당시 유럽 최강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긴 창을 든 보병 밀집 대형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들의 전술은 수십 년 동안 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군은 새로운 무기를 대량으로 배치했습니다. 바로 화승총이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자 스위스 용병들이 돌격했습니다. 그들의 함성이 울렸습니다. 그런데 프랑스군 진영에서 일제히 총성이 울렸습니다. 수백 명의 총병이 일제 사격을 했습니다. 앞줄의 스위스 용병들이 우수수 쓰러졌습니다. 그들의 창은 총의 사거리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돌격하다가 죽고 돌격하다가 죽었습니다. 뒷줄의 용병들이 당황했습니다. 주저했습니다. 그 사이 프랑스군이 재장전을 끝냈습니다. 다시 일제 사격. 또 수십 명이 쓰러졌습니다. 스위스 용병들의 대형이 무너졌습니다. 마리냐노 전투는 스위스 용병의 신화가 무너진 날이었고
총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중세 사회에서 전쟁의 주역은 기사 계급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무기 사용을 배우고 값비싼 갑옷과 말을 소유할 수 있는 특권층이었습니다. 갑옷 한 벌을 만드는데 수개월이 걸렸고 비용은 농민 가족이 몇 년 동안 먹고 살 만큼 비쌌습니다. 전쟁은 곧 귀족의 영역이었고 무기는 신분을 상징하는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총의 등장은 이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들었습니다. 값비싼 갑옷이 총알 앞에서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총알은 갑옷을 뚫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검수를 연마한 기사가 훈련 몇 주 받은 농민 출신 총병의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숙련된 검술도 방아쇠 한 번 앞에서는 무력해졌습니다. 이제 전쟁은 개인의 용맹이 아니라 집단의 조직력과 물자의 공급 능력에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더 많은 총을 만들 수 있는가? 누가 더 많은 화약을 생산할 수 있는가? 누가 더 많은 병사를 훈련시킬 수 있는가? 이것이 승패를 가르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전투 방식의 변화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총은 국가의 형태를 바꿔놓았습니다. 총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려면 공장이 필요했습니다. 화약을 만들려면 원료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병사들에게 총을 지급하려면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훈련시키려면 조직이 필요했습니다. 그 결과 중앙집권적 국가 권력이 강화되었습니다. 중세에 분산된 봉건 영주들은 점차 힘을 잃었고 중앙정부의 권한이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총기와 화약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관리할 수 있는 건 중앙정부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부터 군대는 개인이 모인 집단이 아니라 국가가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16세기 스페인이 신대륙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도 총이었습니다. 1532년 스페인 정복자 프란시스코 피사로는 168명의 병사로 잉카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잉카 제국은 수백만 명의 인구를 가진 강대국이었는데 말입니다. 카하마르카 광장. 잉카 황제 아타우알파가 수천 명의 호위병과 함께 스페인인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피사로의 병사들은 건물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신호가 떨어지자 총성이 울렸습니다. 잉카 전사들이 당황했습니다. 사람들이 쓰러졌습니다. 공포에 질렸습니다. 잉카 사람들은 이런 무기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연기 속에서 사람들이 쓰러지는 걸 보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피사로는 이 심리적 충격을 이용해 황제를 생포했고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총은 단순히 살상 무기가 아니라 심리전의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16세기에서 18세기에 이르기까지 총기는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화승총에서 부싯돌 총으로 진화했습니다. 발사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정확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총열이 길어지고 조준 장치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총이 표준화되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각 총이 수작업으로 만들어져서 부품이 호환되지 않았습니다. A 총의 부품을 B 총에 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18세기 후반부터 공장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부품이 표준화되었습니다. 이제 한 총이 고장나면 다른 총에서 부품을 빼서 수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쟁 수행 능력을 혁명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쟁은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적을 눈앞에서 베는 것이 아니라 연기 너머에서 보이지 않는 상대를 쓰러뜨리는 방식으로 변했습니다. 이 거리의 변화는 인간의 심리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검으로 싸울 때 전쟁은 얼굴과 얼굴이 마주하는 일이었습니다. 상대의 두려움을 받고 상대의 고통을 들었고 상대가 죽는 순간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심리적 부담이었습니다. 많은 전사들이 전투 후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총은 인간 사이에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만들어냈습니다. 100m 밖에서 총을 쏩니다. 상대가 쓰러집니다. 그런데 상대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상대의 비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상대를 개인이 아니라 목표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폭력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전쟁의 비인격화를 가속화했습니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총은 산업혁명과 결합했습니다. 증기기관, 공장 시스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총은 더 이상 특별한 무기가 아니라 어디에나 존재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1850년대 크림 전쟁에서는 소총이 대량으로 사용되었고 미국 남북전쟁에서는 양측이 합쳐서 수백만 정의 소총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1914년 인류는 총의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기관총이 등장했습니다. 막심 기관총, 루이스 기관총, 1분에 수백 발을 쏠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서부전선의 참호전을 상상해 보십시오. 프랑스와 벨기에 국경지대에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참호가 파여 있었습니다. 양측 군대가 참호 속에서 대치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투가 벌어졌을까요? 새벽 5시, 포격이 시작됩니다. 몇 시간 동안 대포가 적진지를 두드립니다. 연기와 흙먼지가 하늘을 덮습니다. 포격이 멈춥니다. 참호 속 병사들이 긴장합니다. 휘슬 소리가 울립니다. 병사들이 참호에서 뛰어나와 적진지를 향해 달립니다. 장교가 앞장서서 이끕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황무지를 가로질러 달립니다. 그때 적의 기관총이 불을 뿜기 시작합니다. 끊임없는 총성. 앞줄의 병사들이 우수수 쓰러집니다. 뒷줄의 병사들이 계속 달립니다. 장교의 명령이니까요. 그들도 쓰러집니다. 살아남은 병사들이 땅에 엎드립니다. 움직일 수 없습니다. 고개를 들면 죽습니다. 그렇다고 후퇴할 수도 없습니다. 뒤에서 쏠 테니까요. 그렇게 몇 시간을 엎드려 있다가 밤이 되면 기어서 돌아갑니다. 수백 명이 돌격했는데 살아 돌아온 사람은 몇십 명입니다. 1916년 7월 1일 솜전투 첫날. 영국군 6만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하루에 6만 명입니다. 이 전투는 5개월 동안 계속되었고 양측 합쳐서 100만 명 이상이 사상했습니다. 그런데 전선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땅을 몇 킬로미터 빼앗고 빼앗기는데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때 인류는 처음으로 기술이 인간의 용기를 압도하는 순간을 집단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아무리 용감한 병사라도 기관총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전쟁은 더 이상 돌진과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라 참호 속에서 수많은 생명이 소모되는 기계적 학살로 변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럽 전역에 전쟁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작은 마을마다 기념비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전쟁에서 죽은 젊은이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떤 마을은 젊은 남성의 절반이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잃어버린 세대라고 불렸습니다. 총은 이렇게 한 세대 전체를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총기는 더 정교해지고 더 빠르고 더
더 치명적으로 진화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을 거치면서 자동소총, 저격총, 경기관총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총의 발전은 전쟁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전쟁의 양상만 바꿔놓았을 뿐입니다. 오늘 밤 총의 역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힘이 개인의 손을 떠나 기술과 시스템으로 이동할 때 우리는 폭력에 대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검으로 사람을 죽일 때는 개인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총으로 사람을 죽일 때는 방아쇠를 당긴 사람, 총을 만든 사람, 총을 주문한 정부, 세금을 낸 시민, 누가 책임을 지는가? 둘째, 거리가 멀어질수록 폭력은 쉬워지는가? 칼로 사람을 베려면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1km 밖에서 저격총으로 쏘는 건, 10km 밖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건 거리가 멀어질수록 죽이기가 쉬워집니다. 이것이 진보인가, 퇴보인가? 셋째,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은 더 안전해지는가? 총이 발명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제 전쟁이 너무 끔찍해져서 아무도 전쟁을 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기관총이 발명되었을 때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핵무기가 발명되었을 때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총의 역사는 단순히 무기의 발전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힘을 다루는 방식의 역사이며 공포와 통제, 질서와 혼란 사이에서 문명이 선택해온 길의 기록입니다. 검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은 인간이 더 잔인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폭력이 더 효율적으로 조직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총은 인간의 본성을 바꾸지 않았지만 그 본성이 드러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총의 역사를 돌아본다는 것은 결국 인간 자신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우리는 왜 더 멀리서 싸우기를 선택했는지, 왜 얼굴을 보지 않고도 싸울 수 있는 방식을 발전시켜 왔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세상을 만들었는지를 묻는 일입니다. 검의 시대는 끝났지만 힘과 폭력에 대한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질문을 외면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총의 역사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인간의 내면을 비추는 또 한편의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철학의 여정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역사를 통해 현재를 보는 밤 되시기 바랍니다.